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분석은 이번 여당 전당대회에 대한 수백 수천 가지 접근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요. 또한 이걸 다 써놓고 보니까 이제 이 얘기 그만할 때가 됐구나 하는 피곤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투표에 따른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45.9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당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님 무대 중앙으로 한 발 나오셔서 당기를 더욱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분야들과 다르죠. 다른 분야는 사람이 변하든 원래 개차반이었든 간에 그걸 영원히 감출 수 있습니다. 김밥 천국의 사장님은 매일 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셔도 안 들키고 김밥만 잘 만들면 옳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동네와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는 없죠. 유명한 사람이어도 비슷합니다. 기억컨대 최소 4반세기 전부터 방송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연예인도 여지껏 존경받으면서 잘 삽디다. 반인륜적 범죄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집안에 추축국 부역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연예인은 그의 입체성 때문에 대중을 지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못하다 보면 소문도 나고 그 못난 성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힌 문제를 처리하다가 공익에 손해가 되는 잘못된 결론으로 일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이는 보좌관, 나아가서는 당내 인심, 크게는 지지자들의 호의를 잃습니다. 아니 재수없는 연예인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당연하죠. 재수없는 연예인은 광대라서 결국 정해진 역할만 잘 수행하면 웬만해서는 대중이 버리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재수없는 정치인은 삼라만상의 책임자라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너무 못되면 안 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공적 업무를 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정치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가장 적은 것이 정치거든요. 나쁜 선택은 나쁜 선택대로, 원칙적인 것은 원칙적인 대로 약간씩은 항상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료에 재료가 많습니다. 요즘은 잘못된 번역이나 인용이 넘쳐나는 시대라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짜 명언을 믿어버리는 거죠. 팩트체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가짜 명언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용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하거든 되갚으려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있어라. 머지않아 강을 따라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라는 말은 딱히 기록된 원전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 그럴듯하니까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생각나더라. 이겁니다. 물론 비유든 실제든 제 삶에서 적의 시신이 떠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의를 믿고 싶어 하니까 저 가짜 명언은 위안이 됩니다. 정치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저 정치인은 아닌데 가는 곳마다 도움은 안 되고 자기 존재감만 부각시키려고 드는데
왜 오래 버티고 왜 그에게 큰 자리도 주어지지? 왜냐하면 모든 객체는 곧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대한다면 그도 환대할 수 있고 내가 앙심을 품는다면 그쪽도 되바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선택이 잘못되어 B가 피해를 입으면 B는 A에 대한 호의를 거둘 것이고 심해지면 B는 A에 대한 복수를 꿈꿀 겁니다. 만약 B가 유명한 정치인이라면 A를 싫어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 복수를 준비하겠죠. 민주당계 정당의 80년대 적통,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던 신한민주당은 선배인 신민당이 그러했듯 군부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다가 몰락하고 맙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사쿠라의 대명사 이철승을 등에 업은 이민우 당시 총재가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기습 발표하자 가뜩이나 군부 세력 때문에 억지로 이 거대 야당의 보수적인 성격을 참아주고 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탈당을 하죠. 90석이 넘던 제1야당 신한민주당은 YS와 DJ의 개파가 빠져나가자 16석으로 줄어들었고 독재에 맞서는 야권이 수구적 태도를 취할 때 나타나는 참혹한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민주화 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얻어다준 대통령 직선제라는 결과를 떠받들기 위해 김영삼과 김대중이 뭉쳤던 87년의 통일민주당은 채 반년이 가지 못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의 내분으로 인해 갈라섭니다. 결과는 군부의 후신인 노태우 대통령의 탄생. 제가 YS나 DJ 중 한 사람의 가신이었다고 해도 이때부터 노태우보다는 서로를 미워했을 겁니다. 내 탓을 줄이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것도 본능이죠. DJ와 갈라선 YS는 절반으로 줄어든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군부의 후신인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군부 그 자체인 민주정의당과 합당을 하는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사 최악의 턴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 와중에 지역과 계파 등으로 인해 DJ를 따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군부에 들어간 YS를 따르지도 못해 통일민주당에 남아있던 정치인들 중 군부하고 합당은 못한다고 선언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언론은 그 크기가 작다고 하여 이를 꼬마민주당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 꼬마민주당의 창당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초선 의원 노무현이 12년 뒤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비트코인이 500원 할 때 그거 모아서 집 살 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하기 어려운 베팅이었을 겁니다. 꼬마 민주당 출신, YS를 따랐으나 스스로 보스를 버렸고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계파도 다른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노무현이 90년대 말에는 정권교체로 여당이 되어버린 DJ의 세력 내에서 성장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동네 변호사 시절 친구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을 빼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게 뭘 뜻하는지도 잘 몰랐던 온라인 지지 세력, 노사모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동교동계에게 그 후계자를 정하는 대선 경선에서 지역도 계파도 다르고 주변에 정치인도 줄 서 있지 않은 노무현이 승리했다는 것은 기괴하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해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민주당의 상당수 중진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도 무관하게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또 그중 몇몇 엘리트들은 2002 월드컵 이후 최고 스타로 떠오른 정몽준 후보의 캠프로 먼저 건너가 있기도 했었죠. 대선을 질 것 같으니까 재벌 2세에게 손을 내밀 만큼 좋게 보면 그들도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동교동계의 범현대가의 혹은 전대협 의장들로 대표되는 젊은 86 리더들의 철박함을 외면하고 계파 제로에 힘없는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탄생한 참여정부는 정계와 언론, 모든 엘리트의 합의된 불신 속에 국정동력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때를 틈탄 보수 야당 한나라당은 정치의 수사력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노무현과 DJ는 현역에 있던 시절 서로 끈끈했고 YS를 따르지 않고 꼬마민주당에 남은 노무현을 DJ가 아껴서
그가 물밑에서 02년 대선 때 이인재 대신 노무현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당시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뜻대로 통과되어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DJ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2년 뒤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서 초박빙으로 맞섰던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의 심각한 상호 비방전은 주로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한 앙금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 앞 과거를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DJ의 동교동계는 87년 통일민주당 분당과 90년 3당 합당 이후 YS와 상교동계에 이를 갈았습니다. 양자의 분쟁에서 역설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김종필의 청구동계. 청구동계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죠? 서울 청구동에 JP의 집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한 걸음 뒤에 존재했던 김종필계는 문민정부 때도 여당, 국민의 정부 때도 열린여당이 되는 희대의 낙전줍기에 성공합니다. YS와 DJ는 왜 박정희 시대 최고 충신이었던 김종필을 끌어들였을까? 대선을 이기긴 해야겠는데 YS나 DJ 상대와 손잡기는 정말 힘들었나 보다. 구원이란 무섭죠. 그러다 뜬금없이 YS가 등용했다가 YS를 박차고 나온 신인 노무현이 동교동계가 만들어 놓은 성체에서 2002년에 좌장의 자리에 오르자 민주화 시대의 정치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냥 당황만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올라온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또 다른 앙금을 쌓죠. 이의제2. 적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때 나온 수가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의 정부를 겨누는 특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나라당과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걸려들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형국이 4반세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훈수를 두는 삼자의 시각이고 안에서 싸우는 민주당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안 찌르면 정말로 내가 죽는 살벌한 판이겠죠. 2010년대에 때마침 핫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대표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박지원, 김한길 의원을 필두로 한 문재인 당대표에게 밀린 비노 혹은 옛 동교동계였죠. 대북 송금을 미끼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획책한 것이며 이제 집권을 위해서라면 군사독재 잔재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는 추악한 권력 상걸의 본색을 은연중 드러낸 것이라는 논평은 2000년대의 것이 아닌 특검이 14년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쳤지만 김한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등의 국민의 정부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앙금은 간판이 바뀌고도 이렇게 남은 셈입니다. 상도동계의 통일민주당과 동교동계의 평화민주당, 그중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평민당,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꼬마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을 따르던 사람들로 새로 창당되었던 열린우리당, 평민당과 열린우리당을 한꺼번에 잇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계와 김한길계를 따라 나선 국민의당과의 이별로부터 출발합니다. 2016년 호남에서 비롯된 안철수 초록색 바람은 국민의당을 자민련 이후 가장 큰 원내 3당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 흐름은 2002년 정권 재창출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신진 세력에 대한 반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앙금은 불판 위에 고기 같아서 오래 두고 즐길 것이 못 됩니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에 국민의당은 여러모로 실패했고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 개파로는 최초로 다수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원팀으로 180석의 다수 여당.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나열한 앙금과 반작용은 이때 끝났을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중앙정치와의 인연은커녕 정치권과의 학연, 지연도 전무한 시민운동가이자 동네 변호사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합니다. 떠오르는 신인은 성체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재인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총선도 지선도 크게 승리한 대통령과 당대표의 주변에 있던 어떤 이들은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다행인 건 2020년대 초반 대선 주자 영순이었던 이낙연 총리가 생각보다 함량 미달인 인물이었다는 것. 요즘 들어보면 의아하지만 이해가 되는 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신임 당대표의 주변에 새정치국민회의와 동교동계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친문으로 대표되는 주류가 친명으로 대표되는 신주류로 통째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주류가 바뀐 건 맞지만 저는 그 주류는 되돌아온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동교동계와 686으로요. 수십 년 정치를 해오는 동안 체력도 달리고 힘든 순간도 많아서 인적 구성이 부족해진 이 베테랑들이 이번 전당대회에는 급한 김에 일배도 주워 먹고 배를 채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상한 거 먹어서 체할 거라고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었으면 원치 않는 걸 뱉어내는 것도 쉬운 게 정치니까 새 지도부는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당장의 조회수와 추천, 슈퍼챗을 마다하고 비교적 중립을 지키는 뉴미디어 언론인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에 반발하는 대한민국 정당의 흐름은 말씀드렸듯 감정적인 앙금의 축을 따라 화합하고 반목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라져갔지만 그게 민주시민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의 불합리함에 대해 느끼는 분노는 적어도 논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화산처럼 폭발시키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이 되어가는 해묵은 감정 싸움을 지난 반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당대표급 최고위원급 정치인들이 문재인과 노무현의 이름을 뺐다가 눈치 봐가며 다시 넣었다가 눈치도 없는 어떤 측근들은 대놓고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기도 하고 아니 2026년에 대체 왜 이럴까? 분노는 개인보다 거대하고 개인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에너지를 발산하여 그 의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동력을 제공합니다. 적의 시체가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응집된 분노가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가 분노한 파도가 되어 누군가를 덮치는 일은 잦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어떤 정치인들의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분노가 2026년 여당 전당대회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점은 분노는 개인보다 거대하고 개인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다음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자의 분노가 승장의 환호로 바뀌면 그 역도 언젠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정당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성사되지 않을 거라던 단일화가 성사되자 먼저 탈당의 정몽준 캠프에 가 있던 김민석 씨가 민주당 협상단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는 일화였습니다. 거봐, 내가 결국 다시 만날 거라고 했지.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당을 빠져나가 재벌에게 도망치고 노무현은 내가 죽이겠다고 일갈하던 자가 시민들의 손에 의해 대회전이 이루어지자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는 말부터 떠올렸구나. 이기적이고 얍삽하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 다음 공천이 걱정인 천신만고 끝에 지역구를 얻어 방금 당선된 그 기사를 썼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24년 전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운을 띄웠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기자였던 사람이 24년 전에 쓴 기사가 틀렸다고 언론에 자진납세할 이유 따위는 없으니까. 참 못됐구나. 아직도 그렇구나.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싫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의 성공을, 나아가 그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부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일 시켰나요? 민주정치 세력의 앙금은 2022년, 2015년, 2002년, 1987년, 더 뒤로 가면 1976년 신민당 강목 난동 사건이나 그보다 더 오래된 일들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르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걸로 수십 년 해먹는 미국의 일일 드라마처럼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감정의 앙금과 반목은 100년이 지나도 매일 리뉴얼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존재는 시민입니다. 그 상황에 이따금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도 시민입니다. 이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이고 핑계의 종착역이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기껏해야 10만 명, 20만 명 고용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네 마네 하는 재벌그룹 총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에게는 당대표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저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째 무엇으로 싸우고 있건 간에 우리는 그 선수들이 우리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백스테이지에서 클럽하우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으르렁대거나 저는 이기면 눈 감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승리란 선거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있죠. 우러러보려고 빠가 되려고 뽑는 거 아닙니다. 쓰려고 뽑는 거죠. 뽑히면 잘 쓰일 일만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멋진 말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취임 30일째였던 작년 7월 3일의 말. 로버트 태권브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그 헤드에 철수 같으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 같으면 영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여당 대표도 집권 2년차의 대통령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로봇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들이 철수와 영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조종사들의 최종 결재권자라는 걸 이따금 시민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치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나 은단 만드는 회사처럼 돈이 많았다면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광고판이라도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정치할 수 있는데. 브리핑이었습니다.